안녕하십니까. 6조 푸드 얼렛 프로젝트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발표 진행을 맡은 김윤관입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 조언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강민님, 김나연님, 김민수님, 그리고 발표 진행을 맡은 저 김윤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상하기, 실행하기, 성찰하기 이렇게 세 부분입니다. 먼저 상상하기 단계입니다. 가장 먼저 문제를 정의하겠습니다. 먼저 IAO 기법입니다. 액티비티 보게 되면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식품을 선택하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environment, 환경을 보게 되면 식당, 배달앱, 마켓 등 식품을 선택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랙션, 정보 습득, 식품 선택을 위해 소통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사물들로는 메뉴, 영양 성분, 레시피,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이 사용자분들은 알레르기 환자, 당뇨 환자, 채식주의자, 또 종교 등의 이유로 식이 제한을 겪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음으로 5I 기법을 통해서 식이 제한자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러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 위험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표준화된 정보 제공이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로 통합 관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푸드얼렛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채식주의자이신 한성대학교 조셉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Okay, go ahead. 채식주의를 실천할 때 앱이나 AI 같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I do, because I'm vegetarian, I normally use an app called Happy Cow to food, so yeah, that one, Happy Cow. 채식주의를 실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Yeah, well, yeah. I mean, like, because I'm vegetarian, in Korea sometimes there's always some meat in every dish, right? So sometimes that's difficult for me. Um, so yeah, I always have to tell them to leave it out. Uh, and like if I go to go salad, right? There's no option to say, oh, leave the like pego, right? Like to leave the egg out or leave the meat out, right? That you can add stuff, but you can never subtract stuff. So yeah, normally I notice that. 저희가 개발 중인 푸드 월렛은 식이 제한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앱입니다. 알레르기, 종교, 건강 등 다양한 이유로 먹지 못하는 식품을 미리 설정해두면 음식에 위험 성분이 있는지 바로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AI 기반 카메라 분석과 추천 기능, 배달 앱이나 키오스크 등 기존 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 더 편리하게 안전한 음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앱이 있다면 채식주의자분들께 도움이 될까요? Yeah, for me, definitely. Because I'm vegetarian, so for me, sometimes, as I say, it's very difficult. And so an app makes it very easy, like, especially if I'm selecting food, would make it much easier then. Because I'm always unsure, oh my God, does this dish have meat in it or not have meat in it or whatever. So yeah, it would be helpful, for sure. 어떤 기능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Well, I mean, I like the option of trying to find something for different dietary requirements. So I guess things like for me it's vegetarian, but I guess like you can choose depending on your dietary requirements or your diet that you are following. So I know some people follow a high protein diet. So, oh, you want some restaurant that caters or has food that will cater to them. So yeah, I think it's nice to be able to choose based on diet or like dietary requirements. Maybe there's some religious stuff as well, I guess. 네, 채식주의자이신 조셉 교수님께서 채식주의자로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또 저희 푸드얼렛 프로젝트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조원 중 한 분께서 직접 채식주의자로서 하루를 살아보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느끼신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습득에 있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채식주의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떤 음식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재 미흡 부분입니다. 음식을 볼 때 항상 고기가 들어갔는지 없는지를 항상 기재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 AI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에 고기가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식이 제한자분들께서 소수 인원이다 보니 그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셨습니다. 네, 이러한 네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아이디어 탐색하기 부분입니다. 네, 저희는 트리즈 기법을 이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통합 부분입니다. 저희 푸드 얼렛 프로젝트에는 식품 데이터, 시기 제한 유형별 관리, 그리고 AI, 사용자 경험, 소비자 판매자의 모든 내용을 다 통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녹여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전 조치 부분입니다. 시기 제한자분들의 정보, 시기 제한자들의 정보 및 식품 정보들을 판매자에게 미리 사전에 보내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인터뷰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기존 인프라와의 결합을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QR코드나 키오스크 그리고 기존 배달 인프라들과 결합을 해서 프로젝트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자유도 증가 부분입니다. 어,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식이 제한자분들이 있습니다. 알레르기, 채식주의, 질병, 종교, 개인 선호 등의 이유로 식이 제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도록 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유도 증가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시는 사진은 저희가 피그마를 통해서 잠시 구성을 해본 앱 화면인데요. 푸드 얼렛의 앱 화면인데요. 보시게 되면은 AI 추천을 통해서 기존 사용자가 이 앱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AI를 통해서 빠짐없이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 아이디어 구체화하기입니다. 저희는 스캠퍼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S, 대면 방식을 비대면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대체했습니다. 아무래도 식이 제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자기가 먹어야 할 음식을 찾을 때 아무래도 음식점에 가서 직접 물어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푸드 얼렛 앱을 통해서 디지털 기반으로 대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C 부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고 시기 제한 유형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인프라들과 결합을 하고 또 다양한 유형의 시기 제한자분들을 유형별로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그 다음 A 부분입니다. 저희는 AI 기술을 응용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사용자가 AI가 없었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또 빠짐없이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M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사용자가 입력한 기본적인 시기 제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빅데이터 AI 분석으로 확장을 합니다. 다음 P 부분입니다. 아까 조셉 교수님 인터뷰 영상에서 나왔던 해피카우라는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식당을 추천해주는 앱입니다. 다만 여기서 벗어나서 저희는 식당의 식품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싶다는 부분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불필요한 입력 과정을 AI로 최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식이 제한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사전에 입력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AI를 통해 추천을 받는 형식으로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R 부분입니다. 기존의 식이 제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성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 부분, 네, 다음 부분은 만다라트입니다. 만다라트는 또 가운데만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푸드 얼렛이 있고요. 그리고 고객 확보, 디자인, 인프라, 데이터, BM 이렇게 있는데 BM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확장, 프라이버시, 사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푸드 얼렛 프로젝트를 구상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은 PMI 그리고 HMW 기법을 사용해봤습니다. 네, 플러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식이 제한자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인프라와 AI 그리고 방대한 식품 데이터를 활용해서 식이 제한자분들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식이 제한자분들께서 기본적인 입력을 해야 합니다. 뭐 어떤 식이 제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입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AI가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도 우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레스팅 부분 보겠습니다. 개인화 식품 지갑이라는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확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How Might We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AI 베이스의 앱에 사용자가 기존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앱에서 AI가 보조 역할을 수행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실행하기 부분입니다. 저희 푸드얼렛 프로젝트의 핵심 기능 4가지 살펴보고 시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보게 되면 식이제한자분들, 다양한 종류의 식이제한자분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해보겠다는 점이 있습니다. 채식주의, 질병, 종교 등의 다양한 이유로 식이 제한을 겪고 계신 분들을 맞춤형으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보겠다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AI 부분 보겠습니다. AI 기반으로 추천,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사용자 보조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계 부분 보겠습니다. 기존의 대형 인프라와의 연계, QR코드나 키오스크 그리고 배달 시스템들과의 연계를 통해서 더욱더 편리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인 중심, 집단 중심 보겠습니다. 사용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 그리고 추천 그룹, 식품 제공 및 커뮤니티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 푸드얼렛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식이 제한자분들께 음식을 추천하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식이 제한자분들끼리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또 시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조원분께서 피그마를 이용해서 프로토타입을 화면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네, 여기 보겠습니다. 네, 푸드얼렛 앱입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 모토가 나옵니다. 이런 안전한 음식을 즐겨보자 하고 스타트를 누르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고요.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게 되면 신장과 몸무게를 입력하는 파트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프로필을 간략하게 입력해 주시면 그 다음으로 자신의 식이 제한 유형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선택을 마친 후에 마이 월렛이라는 부분에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자신의 식이 제한과 그리고 이런 식당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예시로 유제품 알레르기, 갑각류 알레르기, 당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보게 되면 이렇게 당뇨 환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음식들이 이렇게 식품 지갑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AI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나온 것인데요. 이 당뇨라는 이런 식이 제한 유형을 기반으로 AI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AI 추천 부분을 보게 되면 치즈가 유제품 알러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갑에 포함하겠느냐, 그리고 새우를 갑각류 알러지에 포함을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AI가 자동적으로 굉장히 많은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식이 제한 유형별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AI 기반으로 추천을 받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은 또 기존 인프라와의 연결을 저희가 한다고 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QR코드를 찍어서 어떤 매장을 보게 되면 저희는 롯데리아를 예시로 들어봤습니다. 롯데리아를 찍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3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새우버거에는 우유와 새우가 들어있으니 조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 치즈버거 같은 경우에도 우유가 들어가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런 빨간색 문구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밀크쉐이크에도 당연히 우유가 들어가 있으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줌으로써 식이 제한 유형별로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과자의 QR을 찍게 되면 과자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감자깡을 예시로 들면은 QR을 찍었을 때 밀, 대두, 우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유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여기 밀크가 유제품에 해당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한된 음식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다음 부분은 또 기존 인프라 부분인데요. 이렇게 배달 시스템입니다. 배달 시스템과 저희 푸드 원래 프로젝트와 연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새우 파스타가 있습니다. 새우 파스타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여기에 새우가 들어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치즈가 들어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당뇨를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음식을 보게 되면 이번에는 삼겹살입니다. 삼겹살은 여기서 예시로 나온 갑각류 알러지나 이러한 것들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된 재료가 없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먹어도 되는 음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시기 제한 유형별로 먹어야 할 음식과 먹으면 안 될 음식을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기능들뿐만 아니라 시기 제한자분들끼리의 어떤 커뮤니티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물론 이렇게 시기 제한을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고요. 또 다음으로는 롯데리아를 예시로 들어서 공급자 모드입니다. 이거는 판매자가 직접 어, 메뉴별로 이렇게 구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새우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뭐 이름은 이렇다 이런 식으로 기존 인프라와 그리고 또 협업을 통해서 판매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러한 앱이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연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마무리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성찰하기 부분입니다. 네, 저희 푸드 원래 프로젝트가 물론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기존 인프라와의 협업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존 인프라가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도와줄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기존 인프라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용 요인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소비자와 판매자분들의 어떤 구성으로 저희가 프로젝트가 구성이 됩니다. 판매자분들께서도 어떤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또 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소비자분들과 판매자분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최대한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탐시 책임 문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를 사용하다 보니 AI가 항상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오탐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져야 되냐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것들을 할 때 법이나 규제의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 조원분들의 후기입니다. 네, 하나씩 보기에는 시간 관계상 빠르게 그냥 넘어가자면 모두들 구현해보고 또 배울 점이 많았고 그리고 되게 뜻깊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6조 푸드 원래 프로젝트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인종차별 주제를 맡은 박준열, 문승민, 박범진입니다. 저희는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지만 흩어졌다 다시 모인 조선족과 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고려인은 19세기 후반 조선의 한경도 및 평안도 주민들이 기근과 사회 불안을 피해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한민족 집단입니다. 당시 러시아 정부의 이주 허용 정책에 따라 연해주에 정착했으며 현지에서 고려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 스탈린 정권에 의하여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고 이후 세대를 걸쳐 러시아어, 카자흐어 사용이 일반화되며 한국어를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일부가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귀환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고려인은 한국인과 외모가 유사함에도 언어와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고 종종 외국인으로 인식받곤 합니다. 또 대부분 고려인은 앞에서 설명한 역사를 보셨듯이 러시아어나 카자흐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왜 같은 한국계 사람인데 한국어를 못하냐는 오해를 받습니다.
고려인 노동자 다수가 제조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값싼 외국인 노동자라는 고정관념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높은 학력과 전문직 경력을 지닌 고려인도 많습니다. 조선족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한반도 북부 주민들이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하며 형성된 한민족 집단입니다. 이들은 병자호란으로 인해 만주족에 의한 강제 연행을 당하고 한반도 북부 대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으로 간도로 이동하고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한 강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패망 후 약 100만 명이 F4 제외 동포 비자로 한국에 들어와 제조업, 건설업, 3D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조선족은 거칠고 위험하다 등 부정적인 표현으로 조사되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조선족이 폭력배, 범죄 조직 등의 이미지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이러한 미디어의 표현이 실제 한국인의 인식에 영향을 미쳐 조선족은 부정적 이미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선족은 한국계 혈통임에도 중국 국적자이거나 중국 이민 배경을 가지고 있어 한국 사회 내에서 같은 민족임에도 외국인처럼 인식되는 이중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 여권을 소지한 조선족은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도 존재합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일부 조선족이 한국 사회의 이슈 발생 시 중국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 내부적인 갈등을 심화시킵니다. 대림동, 가리봉동 등 조선적 밀집 거주 지역은 중국식 간판과 언어로 지배된 음식점이 많거나 직업소개소, 여행사, 행정사 등 조선족 이주 노동자의 수요에 맞춘 서비스 시설이 주를 이루는 등 다른 한국 지역과 문화적, 사회적으로 큰 차이를 보여 갈등이 소지가 됩니다. 과거에 조선족들이 가짜 서류 제출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에게 비자 발급 및 연장 시 DNA 친자 확인이나 외교부 대사관 이중 도장 요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적용해 조선족이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행정적 불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래된 골목을 지나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거리, 빛과 활기가 흐르는 밤의 풍경, 다시 태어난 대림, 삶의 숨을 불어넣다. 초색깔이 너무 예쁘다. 배추랑 유자가 같이 들어있네? 여기서는 이렇게 한방맛을 살짝 넣어준대. 조선족 스타일이라고. 방금 방탈출도 재밌었지? 오늘 하루 완전 역사 여행이야. 신도시에 저는 대림동과 가리봉동 등 조선족 마을을 재개발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족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노후된 인프라와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그로 인해 치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조선족 주민 전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이 지역을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과 주민의 이미지까지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재개발을 설계했습니다. 재개발의 첫 번째 단계는 주민 이주 계획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수서 1단지, 하계 5단지, 상계마을 단지, 중계 1단지, 가양 7단지 같은 임대 가능 아파트 단지를 거점으로 삼아 조선족 주민들을 단계적으로 이주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기존 한국인 주민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며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임대단지에 한국인과 조선족으로 구성된 시민대표를 배치하여 범죄 이력이 없는 주민 중심으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공존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재개발 이후 조성될 마을에는 조선족 한국인 퓨전 카페, 조선족 박물관, 팝업 스토어와 방탈출 카페, 그리고 양문화가 함께 만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 시설을 배치하여 지역 자체가
문화 교류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이런 공간은 조선족과 한국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서로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이후의 정착 구조입니다. 임대 아파트에 거주했던 조선족 주민 중 약 30%만 분양권을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세대는 필요에 따라 외부에서 다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재개발된 마을 역시 시민대표 체계를 유지하여 새로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공동체 관리가 지속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핵심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재개발을 통해 조선족과 한국인 모두가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전한 지역사회가 형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놀러 온 느낌이에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요. 비에 던질 때가 팽창하다가 터지는 그 순간이 제일 짜릿했어요. 누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쏘는 거예요. 색깔 많이 맞으면 인기 많다는 거잖아요. 사람들 다 오늘 진짜 다채롭고 사람들 다 친구가 된 느낌이에요. 특히 물총, 허간 표시하는 완전 재밌었어요. 지금 보신 AI 영상은 저희 축제와 전체 컨셉에 맞게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소개할 건 한국인, 조선족, 고려인 이 세 집단이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교류하는 축제입니다.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이번 축제의 핵심은 이제 서로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건데요. 첫 번째 중심 프로그램은 문화체험 부스입니다. 각 부스에서는 한식, 조선족, 전통, 중식, 고려인 세계에 담긴 음식뿐만 아니라 새 문화가 섞인 퓨전 음식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 포토존, 인생 네컷, 키링 제작 같은 즐길거리도 마련됩니다. 특히 세 집단이 하나의 민족으로 살던 과거를 떠올리며 윷놀이, 투어 같은 전통놀이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부스들은 단순한 전시가 아니라 서로의 문화를 먹고 보고 체험하며 이해하는 작은 세계관을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콘텐츠는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술게임 체험존과 이상형 매칭 이벤트입니다. 한국 특유의 딸기게임, 숫자게임, 지하철 게임 등을 통해 금방 친해질 수 있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이상형 매칭입니다. 입장 시 간단한 이상형 키워드를 제출하면 운영팀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매칭해주고 매칭된 사람들은 일일 커플이 되어 축제를 즐기거나 함께 미니게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콜라보 스테이지 K-POP, 고려인 민호, 그리고 조선족 전통 무용인데요. 이건 전통 복장 결합 패션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복의 곡선 위에 조선족 자수 문양을 더하거나 고려인의 색감에 우즈베키스탄식 패턴을 조합하는 등 새 문화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패션을 선보입니다. 이 패션쇼는 서로 다른 문화가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무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트는 슈팅타임 이벤트입니다. 모든 참가자에게 색깔별 물총이 제공되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물감을 쏴 표시를 남길 수 있습니다. 6가지 모든 색을 받으면 인기상을 받을 수 있어 서로 장난스럽게 다가가며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이러한 축제는 단순한 먹거리나 놀이 축제가 아니라 세 집단이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고 함께 어울리며 진정한 공존을 실험하는 자리입니다. 전통과 현대, 놀이와 교류, 그리고 다양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가까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커뮤니티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축제 시작 전에 스태프들로부터 받은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여 아이디를 생성하고 닉네임을 결정하면 이렇게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친구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친구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의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면
보시다시피 친구가 추가되고 이 친구와는 DM 버튼을 클릭하여 1대1 채팅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친구를 더 초대한 다음에 단체방을 만들고 싶다면 친구의 우선 단체방 이름을 만든 다음에 친구의 시리얼 코드를 입력하시면 단체방을 만들어서 다인과 소통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축제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을 신선한 방법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 커뮤니티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이마기난스 상상력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공감의 상상력 분야에서 스레딧이라는 타이틀로 발표를 하게 된 IT 공과대학 큐반 1조 그린서클 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이후 상상 시작하기, 상상하기, 상상 실행하기, 상상 검증하기 그리고 마무리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분리수거를 잘 하고 계신가요? 먹고 난 종이컵은 어디에 버리시나요? 기름 묻은 피자 박스는 어디에 버려야 하나요? 사실 분리수거는 일상이지만 헷갈리고 귀찮고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는 환경과 연결되어 있고 문제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한성대 쓰레기 분리수거 함위에 페트병과 먹다 남은 음료수가 올려져 있는 것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간곡히 부탁하는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 동참 안내문도 교내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재활용품 수거는 매월 3.5톤 트럭 5대에서 6대 분량으로 수거된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업체의 요구에 맞게 분리하지 못하면 수거해 가지 않아 처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되고 이는 결국 우리 등록금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에서 본 쓰레기 문제와 분리수거, 동참 안내문을 보고 우리는 쓰레기 문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일까? 공감하면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분리배출이 너무 복잡해 매년 40만 톤이 일반 쓰레기로 다시 버려지고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혼돈 그 자체입니다. 지자체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고 어떤 것은 태워야 하고 어떤 것은 버려야 하는지 매번 헷갈리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헷갈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수는 곧 비용이 됩니다. 무심코 잘못 버린 쓰레기 하나 때문에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심지어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과태료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공공기관으로 위장하여 쓰레기 과태료 문자를 보내는 보이스 피싱으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 배출 문제는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보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배출 안내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공공앱이나 사이트들을 보십시오. 깨알 같은 텍스트, 복잡한 분류표, 수많은 카테고리 등이 있습니다. 정부의 이관 부서도 환경부, 한국포장재 재활용 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이 있어 복잡합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쉽고 직관적인 가이드는 없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레딧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스레딧의 탄생, 공감의 상상력 프로젝트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정의 시작 상상 시작하기는 관찰, 질문, 체험으로 이루어집니다. IO 플레이워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으며 그중 분리배출을 귀찮아하고 사용자와 행정, 사용자와 디바이스 기기 간의 정보 제공은 일방적이고 피드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더 많은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량조사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분리배출 인식 및 스마트 분리수거 앱 수요 조사에 초점을 맞춰 구글 폼을 이용하여 3일 동안 21명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민들은 환경인식은 높으나 현행 분리배출 시스템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반면 적정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해결 방식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보다는 AI와 인센티브를 통한 참여, 유도형 시스템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사는 곳과 라이프 스타일과 각기 다른 저희 조원들은 각자 쓰레기 배출을 경험하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팀워크를 발휘하였습니다. 분리수거 환경이 이용자의 선택과 행동 패턴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파트에 비해 미흡한 주택가 분리수거 시스템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똑같은 서울이지만 구별로 배출 일정과 배출 방법이 다르고 시스템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을 하면서 프로젝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공감의 경험을 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단계인 상상하기는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단계입니다. 저희 조는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문제 정의, 아이디어 필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포스트잇과 전지를 이용해 브레인스토밍과 브레인 라이팅을 진행하면서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발산하였습니다. 아이디어를 발산하면서 크게 3가지 문제를 정의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첫째, 분리수거 과정의 번거로운 전처리로 인해 참여율 감소는 시민활동형 참여로 리워드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유도합니다. 둘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오류 문제는 AI 기반으로 직관적인 맞춤형 분리배출 정보를 제공합니다. 셋째, 지역별, 주거 형태별 다른 쓰레기 배출 문제는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상황에 맞는 지침 안내, 요일별 맞춤형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디어 필터링을 통해 AI 기반 분리배출 도우미 시스템, 위치 기반 맞춤 정보 제공 그리고 시민 참여 활동으로 리워드 시스템으로 기존의 쓰레기 배출 시스템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상상 실행하기입니다.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로 공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발산, 수렴한 것을 구체화,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구현물로 저희가 만든 앱 스레딧을 소개하고 가상의 대표 사용자인 페르소나 2명을 설정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스레딧 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구현물 스레딧 앱의 UI 디자인과 QR 스캔 코드입니다. 잠시 핸드폰을 꺼내 잠금 장치를 풀고 앞에 QR을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앱 스레딧으로 연동되면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깔지 않아도 쓰레기 분리수거장, 쓰레기통 또는 쓰레기 봉투에 인쇄되어 있는 QR로 사이트에 접속,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 편리합니다. 그러면 스레딧의 차별화된 주요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묻은 피자 박스, 먹다 남은 음식 용기, 여러 재질이 섞인 포장재. 어떻게 배출하시나요?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카메라를 켜고 사진을 찍으면 AI가 이미지를 스캔 분석해 배출 가능일과 분리배출 방법을 즉각 알려줍니다. 안내문을 찾을 필요 없이 직관적인 가이드라인을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대형 폐기물도 줄자를 들고 일일이 크기를 측정해 동사무소를 가지 않아도 사진을 찍어 올리면 품목 식별은 물론 수거 업체와 연결, 수수료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거 거부, 방치된 대형 폐기물로 인한 불편함, 불필요한 과태료 걱정. 이제 사진 한 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으로 해결 안 되는 다른 부분은 AI 챗봇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와 강남구의 배출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레딧 챗봇은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해당 지자체의 조례를 분석하여 지금 내 지역의 주거 형태에 맞는 답을 제공합니다. 실시간 위치 기반이기 때문에 바로 이사를 가서도 스레딧의 도움으로 쓰레기 배출에 어려움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생활에 쓰레기 분리 요일을 잊어버려 집이 쓰레기로 불편한 경험은 없었나요? 쓰레기 배출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이젠 쓰레기 배출일을 놓치지 마세요. 핸드폰 푸시 알람으로 내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보를 시간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 정책 변경 사항 등 중요 공지를 놓치지 않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분리 배출을 해도 바뀌는 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눈에 보이는 성과는 지속적인 실천을 유지해 줍니다. 쓰레딧은 나의 탄소 절감량과 환경 기여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단순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나무 몇 그루를 심는 효과를 냈는지 확인함으로써 사용자는 환경보호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시민 참여 활동이 됩니다. 물론 환경에 기여하는 보람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딧에서는 확실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인증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이 포인트로 소모품인 쓰레기 봉투는 물론 비용이 부담되는 대형 폐기물을 쿠폰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행동이 곧 나의 지갑을 지키는 혜택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한국의 복잡한 분리수거 시스템은 외국인 거주자에게 더 큰 장벽입니다. 쓰레딧은 글로벌 공감 능력으로 다국어 모두를 완벽하게 지원하여 언어의 장벽 없이 누구나 올바른 분리배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가상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페르소나입니다. 먼저 이에코는 대학 새내기로 지방에서 올라온 자취 이주차 학생으로 분리수거에 관심이 많지만 전에 살던 곳과 쓰레기 분리 기분이 달라 혼돈스럽고 처음 하는 자취 생활로 모든 것이 어리둥절합니다. 두 번째 페르소나는 김초록으로 마포구 신축빌라에 거주하고 5살 딸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일상의 분리배출은 늘 숙제처럼 여겨집니다. 피할 수 없는 쓰레기 배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명의 페르소나를 주인공으로 한 쓰레딧 구현 스토리텔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그냥 한 봉투에 넣어도 되나? 역시 서울은 다르네. 고향이랑 완전 규정이 달라. 비닐, 플라스틱, 뭐가 뭔데?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 쿠폰도 준다고? 나도 한번 해볼까? 내 위치를 설정할 수 있어. 기록되고 포인트까지 쌓였어. 이거 기분 좋은데? QR에 찍어보자. 바로 앱이 나오게 되는구나. 너무 편리해. 한번 스캔해볼까? 우와, 너무 신기해. 스캔만 해도 다 나오는구나. 이 정도면 매일 해도 괜찮겠다. 이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오늘도 미션 완료. QR도 간편하고 괜찮은데? 나는 분리수거가 항상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 대형 폐기물은 대체 어떻게 버리는 거지? 구청 사이트마다 다르고 신청도 복잡한데? 이걸 언제 다 읽어보고 신청해? 이 앱 써봐. 대형 폐기물은 바로 조회되고 스캔도 돼. 우와, AI 챗봇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 스캔도 해볼까?
대박! 이제는 스캔 한 번이면 다 나오는구나? 좋다. 이제 복잡한 통색은 끝이다. 아,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야? 이제는 뭐든지 제대로 버릴 수 있구나. 카메라로 비추기만 해도 알려주니 너무 편하다. 지역마다 다른 규정도 앱이 정리해주는구나. 분리수거를 할수록 포인트가 쌓여가. 우리 동네 재활용 수비도 볼 수 있네? 승부욕이 생겨. 최근 일주일 동안에는 플라스틱이 가장 많이 배출되었구나. 나의 작은 습관이 나무 목그루를 심는 효과를 준다니 앞으로 열심히 해야겠어. 모음 포인트로 기프티콘을 살 수 있네? 이거 진짜 편해요. 분리수거가 완전 쉬워졌어요. 혹시 그 앱? 우와, 저도 그 앱을 써요. 저희 동리가 분리배출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이거 봐요. 벌써 포인트 이만큼 모았어요. 헉, 역시 이 앱 덕분에 분리배출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네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지금은 먼저 찾게 되고, 이거 봐요. 저희 분리수거장이 정말 깨끗해졌어요. 잘 보셨나요? 다음은 상상 검증하기입니다. 구현물 평가, 스왓 분석, 예상 효과, 영향력, 조언 성찰입니다. 구현물을 보여주고 일반 시민 그리고 조언들에게 4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스왓 분석을 자체적으로 해보았습니다. 강점으로는 AI를 통한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포인트 리워드 시스템, 위치 기반 지역 맞춤형 서비스, 사용자 친화적 UI 제공입니다. 기회로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습니다. 위기와 약점으로는 사용자 데이터 보호, 경쟁자 등장, 시민 참여 부족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다시 한번 보완하는 방안을 조언들과 생각해보며 프로젝트를 재정비해보았습니다. AI 이미지 인식 정확성은 딥러닝으로 점차 인식 고도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복합 쓰레기 인식 시 다중 선택 후보지를 제시하도록 합니다. 시민 참여 부족 문제는 정부에서 관주도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스레딧의 3가지 차별점에 대한 영향력과 예상 효과입니다. AI 기반 분리배출 시스템은 시민의 분리배출 진입 장벽 완화, 분류율 감소, 행정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맞춤 정보 제공으로 시민 논란 해소 및 알림 기능으로 분리수거를 놓치는 바쁜 현대인은 물론 노령화 시대의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민 참여 활동과 리워드 시스템으로 자발적인 참여 문화 확산, 시민들 간의 연대감 강화, 분리배출 의무가 아닌 참여 문화로의 전환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레딧의 신하연, 서주연, 이도원, 오유준, 원준 조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 영역의 상상력 프로젝트를 마치며 저희는 시야가 넓어지고 굳었던 뇌가 풀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각 조원들의 달란트를 서로서로 배울 수 있었고 기획이 무엇인지, 팀워크가 무엇인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좀 더 열린 시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참여형 수업으로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배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상 쓰레기 배출의 모든 것 스레딧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저희는 한성 이마기 단스 알바 2조 2마기 남수 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조는 상상력 프로젝트에서 GDS 가디언 드론 시스템을 완성하는 도심 안전 인프라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는 일단 첫 번째는 상상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은 이제 상상 프로젝트 계획, 그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구현물, 그 다음은 예상되는 우려와 해결책, 그 다음은 소감 및 성찰이 있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시작을 하면 우선 일단 GDS 프로젝트의 정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GDS 프로젝트란 가디언 드론 시스템 프로젝트의 약자로 기존 고정형 CCTV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 기술과 CCTV의 기술을 합친 프로젝트입니다. 드론들이 유동적으로 행동하며 도시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최근에 저희는 아동 납치 미수 유수와 실종 사건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특히 2022년에 가양역에서 세 번의 실종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중 한 사람은 하반신만 발견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과 사건들을 보고 저희 팀은 현재의 안전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움직일 수 있고 실시간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한 것이 드론을 활용한 GDS 프로젝트인데 저희 GDS 프로젝트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기존의 CCTV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현재 도시 대부분의 감시는 고정형 CCTV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CCTV는 한 자리에서 촬영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매우 많다는 점이 있고 특히 시골이나 외딴 지역처럼 CCTV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범죄자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으로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년 거리에서 몇 명의 환자가 쓰러지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드론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환자를 발견하는 즉시 119에 구조 요청을 보내며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의료진이 현장에서 빠르게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화재 같은 사고를 빠르게 감지해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고령화 및 1인 가구의 안전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혼자 거주하거나 귀가하는 사람들을 위해 안심 귀가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밤에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GDS 프로젝트를 도입하면 이런 사회적 문제를 보완하는 데 큰 역할을 줍니다. 일단 예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범죄를 줄여 치안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급 상황을 신속히 감지해 구조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강화해 공공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넷째, AI 및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스마트 시티형 통합 안전망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기존 CCTV 대비 비용 효율을 높이고 순찰 효율성을 강화시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는 과학적 상상력, 융합적 상상력, 미래 기술적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는 GDS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GDS 프로젝트는 크게 중앙 드론 센터, 전봇대 기반 드론 충전소, 최첨단 드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 드론 센터는 도심 전체의 드론을 관리하는 시설로 각 드론의 위치, 충전량, 고장 여부, 수집된 영상 데이터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수백 대의 예비 드론을 보유하고 있어 드론이 고장나면 즉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전봇대 기반 드론 충전소는 도시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충전소입니다. 태양열 패널이 부착되어 있고 전봇대의 기존 전력망을 그대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듭니다. 각 전봇대는 총 3개의 충전 단자와 3대의 드론을 보유하는데 그중 한두 대는 순찰을 나가고 나머지는 전봇대에서 대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첨단 드론입니다. 이 최첨단 드론이 GDS 프로젝트의 핵심 요소입니다. 우선 이 드론에는 열화상 및 야간 투시 센서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골목이나 사람이 없는 건물에서도 사람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할 수가 있고 몸의 온도 변화를 감지해 의료적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산속이나 해안 등 기존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수색이 가능하고 범인이 장애물 뒤에 숨었을 경우에도 열신호로 적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드론의 스텔스 기능과 저소음 프로펠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텔스 기능을 활용하면 드론의 외형은 희미해지고 모습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인을 추적할 때나 감시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견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불쾌감이나 수치심, 공포감을 주지 않게 됩니다. 또한 저소음 프로펠러가 탑재되어 있어 소음 문제를 사전에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양열 패널이 부착되어 있는데 전봇대와 드론에 모두 태양열 패널이 부착되어 있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고 드론의 충전 주기도 길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생체 신호 분석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드론이 환자를 발견했을 때 심박수, 체온, 호흡, 움직임, 의식 유무 등을 판단해 AI로 분석하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119나 112에 신고한 후 실시간으로 환자의 생체 정보를 구급대원에게 전송합니다. 이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협력합니다. 그 다음으로 360도 카메라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oT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공유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드론의 배터리가 부족하면 쉬고 있는 B라는 드론이 대신 순찰 구역을 돌게 되며 A 드론은 다른 전봇대의 충전소에서도 충전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동선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상이변이나 위험 지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AI가 각 드론의 위치를 최적화해 한 지역에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의 다른 드론들도 해당 지역에 이동할 수 있게 합니다. 이제 실제 구현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 공유 시작합니다. 북쪽 램프 진입 속도 92 경찰차 접근 중. 알았다고. 용의자 왕복 순찰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요인과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사생활 침해에 관한 우려인데 고정형 CCTV와 달리 유동적으로 움직이며 공중에서 더 넓은 범위를 촬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전에 사생활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얼굴이나 차량의 번호판은 실시간 자동 모자이크 처리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유출에 관한 우려인데 이는 양자암호를 사용하고 드론과 중앙 서버 간 보안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많은 드론을 운영하려면 제작비, 전봇대 충전소 설치 비용, 유지 비용 등이 많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봇대를 이용해 충전소 설치 비용을 아끼고 드론과 전봇대에 태양열 패널을 달아 유지비를 감소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시민들 정서적 불안 및 소음에 관한 우려입니다. 드론이 수시로 머리 위를 날면 이제 불안감이나 수치심이 생길 수가 있고 소음 공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저소음 프로펠러와 스텔스 모드를 사용하면 불편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드론 자체 추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드론이 이제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고장이 나거나 악천 후에 불미스러운 이유로 추락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중 배터리, 자동 복귀 기능, 계절별로 특화된 드론 개발 등의 대책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상상력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사회 문제들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미래에는 소외된 사람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고 공감해주는 기술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대 100주년 미래지하 캠퍼스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사조입니다. 우리 대학의 100주년을 상상하며 저희는 미래를 향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구상해 보았습니다. 바로 한성 캠퍼스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선 지하 캠퍼스입니다. 지금부터 저희의 원대한 상상과 그 실행 계획을 상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총괄을 맡은 최인호 조장을 필두로 AI 기술을 활용해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준 조현우, 최정환 하구,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을 제작해준 황현빈, 허중영 하구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프로젝트가 왜 필요한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저희가 제시하는 지하 캠퍼스라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AI가 시각화한 구체적인 층별 공간을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현실화를 위한 비전과 함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상은 현재 한성대의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은 인서울대학 중 가장 작은 캠퍼스로 늘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방, 편의시설, 학생복지 공간 등 모든 것이 늘 부족했죠. 둘째,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거나 식사를 해결하려면 멀리 삼성교나 성신여대 입구역까지 나가야 합니다. 셋째, 모두가 아는 그 언덕, 가파른 언덕과 부족한 교통시설은 우리 모두의 영원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학생들의 캠퍼스 만족도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담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지상으로 넓힐 수 없다면 지하로 들어가자. 학교 운동장 아래 약 지하 3개층 규모의 대규모 복합 공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하 주차장이 아닙니다. 부족했던 편의시설, 문화공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통시설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미래형 도시 인프라입니다. 저희는 허무맹랑한 상상이 되지 않도록 실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홍익대학교의 노휴익 프로젝트와 이화여대의 ECC 건물처럼 이미 많은 대학들이 지하 공간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사례를 참고하여 한성대에 딱 맞는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 딛고 있는 현재 한성대학교의 모습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우리 대학은 서울의 도심과 낙산 사이에 위치하여 더 이상 옆으로 확장할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서울에서 가장 작은 캠퍼스라는 수식어는 아담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넉넉한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빽빽한 건물들과 가파른 지형, 이것이 우리가 혁신적인 변화를 꿈꾸게 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어디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현재 캠퍼스 아래에 펼쳐질 백조년 지하 미래 캠퍼스의 조감도입니다. 지상의 건물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하 깊은 곳에 새로운 세상을 열었습니다. 특히 주목해 주실 부분은 바로 오른쪽 낙산공원 쪽에 위치한 파란색 입구입니다. 이 입구는 단순한 학교 출입구가 아닙니다. 낙산공원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학교 시설로 유입되는 통로이자 한성대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는 상생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지하 캠퍼스 자체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한 미래 공간은 총 3개 유기적인 구조로 완성됩니다. 지하 1층은 소통과 창작을 위한 커뮤니티 및 학습 공간, 지하 2층은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상업 및 오락시설, 그리고 가장 깊은 지하 3층은 한성대 입구역과 직결되는 교통의 허브입니다. 이 3개의 층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편리하게 연결되어 지상의 공간적 한계를 지하에 무한한 가능성으로 완벽하게 확장시켰습니다. 이제 층별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지하 1층 한성 카페입니다. 이곳은 지하지만 답답하지 않습니다. 특수 채광 기술을 사용하여 마치 야외 테라스에 있는 듯한 개방감을 주었으며 우리 대학의 마스코트인 한성무기 동상이 입구에 서 있어 만남의 장소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입니다. 학생들이 커피 한 잔과 함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활기찬 공간입니다. 다음은 지하 1층의 핵심 공간인 계단식 광장입니다. 광장 전체가 세련된 디자인으로 넓게 펼쳐져 있으며 학생들이 편안하게 앉아 휴식하거나 공부할 수 있는 개방형 학습 공간입니다.
때로는 학생 동아리의 버스킹 공연이나 교수님의 특별 강연이 열리는 열린 문화 무대로 활용되어 캠퍼스 라이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지하 1층은 창의적인 공간으로도 가득합니다. 바로 공방과 동아리방입니다. 특히 공대생 학부들을 위한 공방은 일반적인 교실 규모가 아닌 완전 넓은 공간에 3D 프린터 등 최신 장비를 갖추어 발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아리방 역시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서로의 활동을 격려할 수 있는 개방형 부스 형태로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지하 2층 먹거리 존입니다. 학교 밖으로 멀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인 맥도날드는 물론 다양한 메뉴를 갖춘 푸드코트가 들어서며 저녁에는 동기들과 간단히 맥주 한잔하며 캠퍼스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트렌디한 펍도 마련했습니다. 지하 2층은 편리함 그 자체입니다. 자취생들의 필수 코스인 다이소를 입점시켜 생활용품 구매의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의식주 해결이 모두 가능해지며 시간을 절약해 학습과 휴식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공강 시간이 너무 길 때 뭘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세요. 지하 2층에는 최신 사양을 갖춘 PC 카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고사양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영상 편집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무거운 팀 프로젝트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오락실에서 날려버리세요. 인형 뽑기, 오락실 아케이드 게임 등 최신 세대의 취향을 저격할 다양한 시설이 이곳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에너지 충전소이다 활기찬 만남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지하 3층 한성 분당선입니다. 지하철 4호선 한성대 입구역에서 내려 언덕을 오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면 바로 학교 지하 캠퍼스로 연결되는 신한성대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역은 단순히 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낙상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성북구 주민들에게도 최고의 편의성을 제공하며 우리 대학이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되는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상상한 이 모든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될지 AI가 제작한 생생한 3D 시각화 영상을 통해 잠시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배운 점과 개선점이 있는데요. 먼저 단점의 재해석입니다. 한성대의 가장 단점 중 하나인 가파른 언덕을 단순히 불평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하 공간을 활용해 입체적인 캠퍼스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배웠습니다. 협업입니다. 각자 머릿속에만 있던 추상적인 상상을 구체적인 그림과 글로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아이디어가 합쳐져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선점으로는 현실적 구현 가능성 없터 부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에 집중하다 보니 실제 지하 굴착 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 문제, 막대한 공사 비용, 환기 및 최강 시스템 등 공학적, 현실적 제약을 깊이 다루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주변 상권과의 연계가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 편의성만 고려하다 보니 지하 캠퍼스가 생겼을 때 학교 밖 주변 상권, 한성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그런 상권들에 미칠 영향이나 생생 방안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한성대학교의 새로운 100주년을 꿈꾸는 4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상이 한성대의 미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